1969년의 도쿄는 바야흐로 늦가을이었고 거리 양옆의 은행나무 잎들은 가을바람에 물들어 온통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격동과 희망이 공존하던 그 시절, 전후의 일본은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섰으며 놀라운 속도로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었다. 나는 몇몇 학자들과 함께 문화사절단의 명목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과거 한반도의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으나 전후 급격히 부흥한 이 이웃나라를 관찰하기 위함이었다. 비공식적인 모임 자리에서 나는 일본의 유명 교수를 만났다. 학계에서 명망이 높았던 그는 몸짓 하나하나에서 전형적인 옛 선비의 기품이 묻어났다. 식사 도중 화제는 자연스레 20여 년 전에 처절했던 전쟁으로 흘러갔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국력을 총동원했던 그 사투 속에서 당신들은 결국 패배했고 무조건 투항을 선택했습니다. 내 말을 들은 교수의 안색은 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는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적 정설 외에 다른 해석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두 명의 중국 옛사람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는 소무이고 다른 하나는 구론입니다. 나는 헛웃음이 났다. 듣도 보도 못한 기발한 주장법이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전쟁 초기 당신들의 국력은 분명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세가 역전되었고 소련의 홍군과 공군이 전장에 개입했지요. 우리는 소무, 즉 소련의 무기와 군사 원조라는 넘기 힘든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구론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으니 그것은 바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 즉 원자의 원운차요. 그러니 이 항복은 우리 민족의 심리상 기술과 강대국에 굴복한 것이지 반도 군대에게 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현란한 말장난 같은 변명을 듣고 있자니 마음속에 역사의 허망함과 깊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그를 정색하며 바라보았다. 교수님, 만약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들이 가장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들이 적수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전후 아시아가 일본에 베푼 처우는 인류 전쟁사에서 극히 보기 드문 관용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막대한 배상금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을 견지한 그 태도는 패전국인 일본에게 국맥을 이어가게 해준 제조지은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역사의 전환점에서 보여준 이 우직할 정도의 관대함에 대해 일본인들은 진심으로 대대손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었다. 사실 당신들의 민족성에는 강권에 대한 경외심만 있을 뿐 문명의 근원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웃나라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극심한 모순이 드러나지요. 당시의 내 생각을 묻는다면 솔직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통치자였다면 결코 그런 온건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이 대륙과 반도를 탐낸 것은 근대만의 일이 아니지요.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부터 당신들은 대륙 침탈의 야욕을 품어왔습니다. 그 대전 역시 수많은 침략 시도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늘 이주를 꿈꾸지 않았습니까? 영토를 구석구석 확장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었지요. 그토록 이 땅을 갈망했다면 내가 지도자였다면 항복한 군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병사와 민간인을 이쪽으로 데려와 원래의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곳곳으로 분산시켜 우리 민족 속에 동화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백성들을 일본 열도로 보내 그곳에서 번성하며 섬을 지키게 했겠지요. 그렇게 되면 당신들의 염원대로 전체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고 일본이라는 국가는 역사 속에서 종언을 고했을 겁니다. 교수는 넋을 잃고 듣다가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반쯤 농담 섞인 진담으로 감탄하듯 말했다. 선생님이 지도자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대화 민족이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장날 뻔했군요. 이 말은 가설에 기반한 격분이었으나 그보다는 역사에 대한 나의 깊은 성찰이 담긴 것이었다. 전후 일본이 그토록 참혹한 폐허와 자원 부족 속에서도 불과 20여 년 만에 부흥한 것은 실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 방문 기간 동안 일본에 오래 머물며 느낀 점이 많았다. 당시 일본 사회는 전후의 무력감을 완전히 떨쳐내고 소름 끼칠 정도의 질서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거리와 공장, 상업지구, 심지어 오지의 시골 마을까지 살펴보며 나는 일본의 굴기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전시의 군사 관리 모델을 산업 전반에 완벽히 이식했다. 사회 전체가 정밀하게 조율된 기계처럼 보였고 모든 톱니바퀴가 엄격한 지시 아래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직접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 평범한 이들의 삶을 관찰하기도 했다. 대도시의 화려함은 없었으나 곳곳에 직업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가장 허름한 과일 가게조차 주인이 과일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 정갈하게 진열해 놓았다. 상인들의 정중함과 업무에 대한 몰입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마저 느끼게 했다. 이 정신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아마도 동양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모체에서는 충격을 받았으나 이웃한 나라에서 잔존하고 변형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했다. 기차를 갈아타던 중 겪은 잊지 못할 작은 사건이 하나 있다. 그날 나는 전통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무거운 가죽 가방 2개를 들고 역의 구름다리를 건너 맞은편 승강장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체력은 한계에 부딪혔고 가방 무게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오후 5시 무렵 역 안은 하교하는 학생들로 붐볐다. 검은 교복에 책 넓은 모자를 쓴 일본 중학생들이 내 곁을 바쁘게 지나쳐갔다. 일본어를 못했던 나는 마주오던 한 학생에게 손짓을 해보였다. 그 학생은 내 손짓을 보자마자 즉시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차렷 자세로 서서 정중하게 주목례를 했다. 나는 손짓으로 바닥에 가방과 승강장을 가리키며 무거워서 그러니 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역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상황을 즉각 이해했다. 그는 다시 한번 내게 예를 갖춘 뒤 두 말 없이 무거운 가방 2개를 번쩍 들어 올리며 뒤따라오라는 몸짓을 했다. 목적지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자 너무도 고마운 마음에 주머니에서 20달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거금이었다. 하지만 학생의 반응에 나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돈과 나를 번갈아 보더니 평온하게 손을 내저으며 다시 차렷 자세로 경례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손에 든 달러 지폐가 무한할 따름이었다. 나는 동행인에게 감탄하며 말했다. 공격적이군요. 중이란 사이에는 앞으로 거대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일본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의 성정은 우리와 너무도 다릅니다. 이런 교육이 길러낸 자기 관리 능력은 경외심을 넘어 공포마저 느끼게 하는군요. 이것이야말로 책 속에 쓰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뼈에 새겨진 진정한 관리학입니다. 그 일들을 떠올리다 보니 고전에 나오는 호시추로합, 구옥회어 독중이라는 구절이 생각났다. 호랑이와 들소 같은 맹수가 우리를 탈출해 사람을 해친다면 그것은 관리자의 잘못이며 귀한 거북 껍데기와 오기함 속에서 망가졌다면 그것 또한 소유자의 실책이라는 뜻이다. 한 국가가 과도하게 무력을 확장하는 것은 냉수를 우리 밖으로 풀어놓는 것과 같아 필연적으로 타인을 집어삼키게 되며 이것이 곧 군국주의다. 대전 전의 일본은 바로 그런 맹수였고 이웃의 생존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결국 자국민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전쟁의 그늘 아래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이야말로 수억 개의 옥이 부서진 것이 아니겠는가. 백성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렸음에도 지배자들이 무기만 확충한 것은 논리적으로 극히 황당한 일이다. 국민 경제의 붕괴는 누구의 잘못인가?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도쿄의 그 강연장에서도 나는 100여 명의 대학 총장과 교수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칼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라고 말이다. 일본인들의 조상은 한때 손에 든 무력, 즉 칼리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악몽을 꾸었으나 결과가 어떠했는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나라 자체가 소멸할 뻔했다. 전후 20년간 누린 번영은 이웃나라의 관용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많은 이들의 피가 당신들에게 재건의 기회를 준 것이다. 역사가 복수 대신 선택한 이 선물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해였다. 하지만 나는 당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내가 본 일본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무력 정복이 실패하자 이제 경제의 힘, 즉 돈으로 전 세계를 매수하여 또 다른 형태의 패권을 세우려 하고 있었다. 나는 학자들에게 이런 방식이 가져올 과보와 재앙이 어쩌면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개인이나 국가나 권력과 금전이 덕성의 그릇을 넘어서면 그것들은 결국 자멸의 화근이 될 뿐이다. 일본의 침략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 죄도 크지만 일본 자신을 망친 죄 또한 깊다.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질서를 깨뜨려 수십 년간 변란의 시대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군벌은 지극히 불인한 존재들이다. 반면 동양 정통의 군사 사상은 무분별한 전쟁을 반대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정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쟁을 시작한다. 한자의 무, 거, 자는 지와 과 두 글자가 합쳐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과 이무구어의 참뜻이다. 위무당당한 힘으로 무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지 무력으로 강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동양 문명의 기본 정신이자 우리 민족의 혼이다. 그러나 역사는 늘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어떤 이들은 역사를 통달하고도 권모술수만을 배웠다. 그들은 겉으로는 좋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뒤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인천과 공영의 기치 아래 침략을 일삼았다. 일본이 내세웠던 대동아 공영과 역시 동문동종을 외쳤으나 그 위선의 껍데기를 벗기면 피비린내 나는 침략의 야욕뿐이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침략 전쟁의 주동자들은 당시 아무리 강성해 보이고 기술과 부가 넘쳐났을지라도 역사의 마지막 기록에서는 결코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한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인간사의 정도다. 지식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살상력이나 빌딩을 사는 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질서에 기반한 자기 관리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의 도쿄 방문은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극한의 자율성 뒤에 숨겨진 무서운 인내심을 보았고 그 인내심 이면에 잠복한 권력과 금전에 대한 집착 또한 보았다. 놀라운 자율성을 가졌으되 지과 이무크어의 정신에 대한 경외심을 잃는다면 그 민족의 미래는 여전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나는 강연의 마지막에 총장들에게 말했다. 교육의 본질은 무력이나 금전을 더 잘 다루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알고 은덕을 알며 멈출 줄 아는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이다. 중학생이 내 가방을 들어주고 달러를 거절한 것은 그들의 국민 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임을 보여준다. 사회화된 자기 절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 절제가 더 효율적인 확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 역사의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외란부터 근대까지 일본의 야욕은 주기적으로 팽창해왔다. 그때마다 그들은 세상을 정복할 비밀 병기를 가졌다고 믿었다. 예리한 사무라이 칼이든 서구화된 함포든 혹은 전후 세계를 휩쓴 수표책이든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수천 년 문명 속에 흐르는 인이라는 글자를 끝내 배우지 못했다. 인자무적이란 인자한 사람에게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자한 힘이 적대감의 근원을 녹여버린다는 뜻이다. 관용 정책은 당시에도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정치가의 전략을 넘어 전통 문화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이 역사적 법칙을 두고 벌인 승부였다. 지극한 성의로 수백 년 묵은 원한을 씻어내고 일본을 평화 공존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고심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고심은 늘 이해받지 못한다. 그 교수의 말처럼 그들은 약자라고 여겼던 문명의 패했음을 인정하기보다 소무와 구론에게 졌다고 믿고 싶어한다. 이러한 신보가 번영의 정점에서도 그들을 길 잃게 만든다. 지금의 일본은 경제 강국이 되었으나
내면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군사 관리 모델을 이식한 산업 현장은 효율과 함께 극도의 압박을 가져왔다. 역을 바쁘게 지나는 중학생도, 과일을 닦는 상인도 그 시스템의 수혜자이자 부품이다. 이 시스템이 이윤을 위해 과거 군국주의처럼 전 세계로 확장될 때 그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일일 뿐이다. 문화를 논하는 것은 조상의 영광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고대의 가르침 속에서 현대의 위기를 해결할 묘책을 찾기 위함이다. 인성을 거스르고 타인의 생존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선현들은 이미 경고했다. 방문 이후 일본을 더 세밀히 관찰하며 느낀 것은 그들이 뼈에 새겨진 예절과 전통 수호 같은 고래는 보존하고 있으나 정신적 핵심은 늘 방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세계에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조급함 자체가 깊은 불신감의 반증이다. 반면 우리는 고난을 겪고 현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을지언정 천하를 논하는 거시적 서사와 줄과 위무의 당당함은 그 어떤 기술이나 금전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관용은 나약함이 아니라 전쟁의 대가를 깊이 알기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 관용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 발전의 기회를 주었다. 만약 전후의 그 절제된 태도가 없었다면 극동의 정세는 더 미궁 속으로 빠졌을 것이며 냉전 초기 더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역사는 가설이 없으나 메아리는 있다. 내가 이 감회를 적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문명의 겨루기가 결코 일시적인 득실에 있지 않음을 깨닫길 바라서다. 한 민족의 기율과 경업 정신은 높이 사되 그 표상 아래서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강성함은 인류에게 이롭고 만물을 포용하는 문명 정신에 달려 있다. 일본의 교훈은 참혹했다. 한 민족의 파멸 직전까지 가서야 얻은 짧은 각성이 부디 오래 지속되길 바랄 뿐이다. 금전과 무력은 고결한 문화로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을 삼키는 맹수가 된다. 기차역에서 내 달러를 거절하던 소년을 떠올릴 때면 여전히 감회가 새롭다. 그 소년의 순수함은 국경과 역사적 원한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미덕이었다. 하지만 나는 동행자에게 했던 경고 또한 분명히 기억한다. 그것은 전란을 겪은 지식인으로서 느끼는 역사의 윤회에 대한 본능적인 경각심이었다. 우리는 역사가 준 성찰의 기회에 감사해야 하며 정의를 위해 헌신한 영령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의 희생이 간고를 멈추게 했기에 오늘 우리가 문화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무기를 얼마나 만드느냐가 아니라 직과 위무기의 지혜를 되찾아 더 평화롭고 인자한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 도쿄 강연에서 내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다. 그곳의 총장과 교수들이 정말 내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 누군가는 가슴에 새겼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저 이국의 철학으로 치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역사의 일원이다. 우리의 선택과 덕성이 우리가 옥을 깨뜨리는 함이 될지 맹수를 막는 파수꾼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후 일본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내 손안에 남겨졌던 그 달러 지폐가 떠오른다. 돈으로 문명의 존엄을 살 수 없으며 무력으로 yen신을 정복할 수는 없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 마음속의 인을 지키길, 그리하여 그 맹수가 영원히 문명의 우리 안에 갇혀있길 소망한다. 이것은 이웃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문명 세상을 위한 길이다. 이 만담 같은 이야기들은 내 평생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가장 진실한 체득이다. 동양 문명의 이 관대함은 특정 개인의 기질이 아니라 우리 문명 깊은 곳에 흐르는 이덕보원의 거대한 정신이다. 이 기계야말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불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근간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 세부 사항들을 통해 민족성, 전후 정세, 그리고 전통 문화의 현대적 의의를 깊이 탐구했다. 문명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는지, 강권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 그리고 덕성이 어떻게 세상을 짊어지는지에 대한 답이 그 1969년 도쿄역 소년의 경례 속에 이미 담겨 있었던 것이다. 역사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과거의 야욕, 참혹한 전쟁, 전후의 기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고가 이 서사 속에 교차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기가 아니라 민족의 영혼에 대한 깊은 해부다. 시공간을 초월한 이 묵직한 가르침을 통해 눈앞의 번영에 눈이 멀지 않고 일시적인 강성함에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 직과 위무 위의 심오한 뜻과 관용의 정신을 되새긴다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